저 여자, 우리 집에서 쫓겨난 그 여자 아니냐?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5성급 호텔 연회장.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로 차려입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태민 로펌 창립 15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태민 대표님과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쪽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와인색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3명의 아이들이 함께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2소년과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소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구석에 서 있던 한 노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우리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야.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여인은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더 높이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신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내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 자녀를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턱시도 주머니 속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여자가 어떻게 나락에서 이 화려한 무대 위로 올라왔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던 수지는 15해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수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훗날 수백 명 앞에서 박수를 받게 될 줄은. 그때 수지는 32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박민우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민우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수지는 그를 내조하는 아내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수진을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부를 때마다 첫마디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소식이 없니? 임신 소식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때가 되면 생긴다고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는 수진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진은 검사대 위에 누워 차가운 기계들이 자신의 몸을 훑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부부 모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부인 쪽에서 난임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애매한 진단이었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문제구나.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우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한옥 대청마루에는 10여 명의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인데 말이야. 근데 며느리가 씨가 마른 것 같아서 걱정이야. 순간 수진의 손에서 쟁반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에고, 그럼 큰일이네. 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요즘 젊은 애들이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래. 결혼 전에 확인을 했어야지.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전이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간신히 쟁반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수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도 아이를 원해. 나도 간절해. 근데 왜 다 내 잘못이 되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에 누운 민우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했던 그 등이 이제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민우 눈치를 보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숨소리도 조심스러웠고 민우 앞에서는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최윤아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유나는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뭔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넌 어때? 뭔가 좋은 일 있어 보이는데? 유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근데 나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민우 오빠 아기 가졌어.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유나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시어머님도 아들을 원하시잖아. 나는 아들 낳아줄 수 있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우랑 너랑? 3개월 전부터였어. 처음엔 아니었어. 진짜로. 근데 오빠가 너무 괴로워하길래 위로해주다가 수지는 유나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이게 현실이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이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되는 거고. 너도 알잖아. 시어머님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수지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 비밀을 나누고 꿈을 나누던 그 친구가 지금 자신의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줄래? 지금 당장. 유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근데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넌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의 배신보다 더 아픈 건 민우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수진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가 왔다 갔어? 응, 왔다 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나도 아들이 필요해. 사업을 물려줄 아들이.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거야? 아기까지 만든 거야? 바람이 아니야. 이건 현실적인 선택이야. 현실적인 선택? 수지는 일어나 민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3년 동안 당신 옆에 있던 나는 뭔데?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이혼하자고. 어차피 당신은 이미 결정한 거잖아. 유나랑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야 해? 구경이라도 하고 있어야 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근데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넌 다른 데 가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민우는 유나랑 잘 살 거야.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은 언제까지 나가면 돼요? 오늘 밤까지. 알겠습니다. 수지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게 3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6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손에 하얀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 집 풍습이야. 애군을 떨쳐내야 해. 시어머니가 수진을 향해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수진의 얼굴과 옷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우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금을 다 뿌리고 나서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지는 닫힌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옷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에 갈까 생각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싫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는데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손바닥도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몸이 너무 추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로 갈까 검색했습니다. 찜질방이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야? 찜질방 수면실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렀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같은 건 받지 못했습니다. 수진 쪽이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수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나 이혼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민우가 아무 잘못 없으면 쫓겨나?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거 아니야? 결혼 전에 검사를 했어야지. 엄마, 수진아, 엄마 아빠도 힘들어. 내 동생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없고 너 올 생각하지 마.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씨만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편의점에서 가장 싼 도시락을 샀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와 혼자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지만 체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2평 정도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첫날 밤 수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씨가 마른 것 같아. 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결국 내가 문제구나. 수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구직 광고를 보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나이 32, 특별한 기술 없음. 어디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볼은 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편의점에서 산 수면제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들이 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지는 수면제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어디선가 아이가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아이를 안고 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이제 자러 가자. 내일 또 놀자. 수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수면제 알약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알약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백화점, 식당, 카페, 어디든 가리지 않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카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옷이었지만 다림질을 해서 입었습니다. 카페는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직접 커피를 내려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 단절이 좀 있네요. 네.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괜찮으시면 내일부터 출근하시겠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빠르게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수진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수고했어요. 이거 남은 샌드위치인데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버릴 건데. 가져가세요. 수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카페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매일 오전 10시에 오는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손님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법률 상담 필요하신 적 있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이 카페가 너무 좋아서 자주 와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에는 강태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 선생님 도움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지고 계세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태민은 계속 카페를 찾았습니다. 가끔 수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커피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조금씩 삶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외로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느 봄날 카페 밖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태민이 평소처럼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노트북 대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퇴근하시고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저녁 식사하실래요? 수진은 깜짝 놀라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 밥 한번 먹자는 거예요. 수진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카페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태민은 수진에게 파스타를 권했습니다. 여기 토마토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사실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수지는 태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도 아픔이 있었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민과 수지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은 수진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태민은 수진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수진은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태민 씨, 저는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중요한 건 수진 씨예요. 아이가 생기든 안 생기든 저는 수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은 그해 겨울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아버지와 몇몇 친구들, 카페 사장님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태민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다 잊고. 응. 고마워, 태민아. 결혼 3개월 뒤 수진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덧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는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는데 설마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세요.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좋은 소식인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래요. 집으로 돌아와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태민은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우리 아기가 생겼어. 태민아, 나 아이 낳을 수 있는 거였어.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수진은 태민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 분노,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달 뒤 수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준이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수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준아, 엄마야.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해. 태미는 아기와 수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가 돌이 되던 해 수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 하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가 2살이 되던 해 셋째 딸 예린이를 낳았습니다. 3남매. 수지는 새 아이를 키우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태민도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공원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빠, 나 그네 태워줘. 형아도, 형아도. 아빠, 나도. 새 아이들이 태민에게 매달렸습니다. 태민은 웃으며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민우와 유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들 시우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나자 유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그만이지 뭐. 이제 유나는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손자만 챙겼습니다. 시우는 할머니 손에서 버릇없이 자랐습니다. 유나가 뭐라 해도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손주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 시우는 점점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선생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민우의 사업도 기울어갔습니다.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이익이 계속 줄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민우는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후회했습니다. 수진을 배신한 것을, 민우와 결혼한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시우는 밖에서 놀고 있었고 민우는 술 마시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15년이 흘렀습니다. 새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첫째 서준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전국 과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둘째 하윤이는 중학교 2학년으로 골프 실력이 뛰어나 국가대표 후보에 선발되었습니다. 막내 예린이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발레를 배워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태민의 로펌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법률사무소가 이제는 대형 로펌이 되었습니다. 직원만 100명이 넘었고 유명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수진도 변했습니다. 단순히 아내이자 엄마로만 지내지 않았습니다. 로펌의 경영을 돕고 사회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혼 여성들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로펌 창립 15주년 기념 파티가 있어요.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파티요? 규모가 얼마나 돼요? 법조계 인사 300명 정도 초대할 예정이에요. 협력 업체들도 오고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정말 가야 해요?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 가야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게 의미가 있어. 엄마도 가고 싶죠?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 행사는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모두 같이 가요.
파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백화점에 가서 아이들 옷을 샀습니다. 서준이와 하윤이는 정장을, 예린이는 예쁜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수진 자신도 와인색 드레스를 샀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엄마 공주 같아요. 예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가족들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태민이 수진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완벽해요, 여보. 당신도요. 5명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문득 15년 전 고시원에서 바라보던 그 거리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받았고 5명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태민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응. 5명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강태민 대표님과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쪽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태민이 먼저 걸어나갔고 수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새 아이들도 부모님 뒤에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진흙탕에 무릎 꿇고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당당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수지는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옆에는 유나도 있었습니다. 2사람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 이수진과 세 자녀 서준이, 하윤이, 예린이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태민이 아이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첫째 서준이는 과학경시대회 금상 수상자입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둘째 하윤이는 골프 국가대표 후보입니다. 하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막내 예린이는 발레 콩쿠르 금상 수상자입니다. 예린이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족이네요. 부러워요. 세 남매 모두 영재네요. 수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구석에서 민우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나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무대 소개가 끝나고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과 태민은 무대에서 내려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새 아이들도 부모님 옆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민우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나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 수진이 맞죠? 응, 맞아. 어떻게 저렇게 됐지?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전 쫓아냈던 그 여자가 지금 저 화려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3명의 멋진 자녀와 함께. 민우는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2잔, 3잔. 계속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수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야, 뭐 하는 거야? 유나가 말렸지만 민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민우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태민이 수진과 민우 사이에 섰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우였습니다. 민우와 유나의 아들 시우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뭘 쳐다봐. 시우는 테이블을 넘어뜨렸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지만 시우는 더 거칠게 날뛰었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유나가 황급히 시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우야, 그만해. 제발. 엄마도 나 좀 내버려둬. 시우는 엄마를 밀쳤습니다. 유나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버릇이 왜 저래? 부모는 뭐하나? 수진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수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와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민우 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한 짓이. 정말 미안해.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들여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 박민우 씨를 압니다. 15년 전 그분은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고 남편은 제 친구와 바람을 폈습니다. 그 친구가 임신했다는 이유로요.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수가 아닙니다. 수지는 태민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요. 그리고 3명의 멋진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우 씨, 진짜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아시겠죠?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수진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유나와의 아이도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저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수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태민이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새 아이들도 부모님을 둘러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와 유나는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시우를 데리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화창한 봄날 한강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수진과 태민 그리고 세 아이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김밥 맛있어요. 예린이가 입 가득 김밥을 넣으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예린이의 입가를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우리 공주. 서준이는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내년에 대학 가면 의대 갈 거예요. 사람들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서준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하윤이가 공을 차며 뛰어왔습니다. 아빠, 나 다음 달에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에요. 꼭 붙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하윤이. 넌 할 수 있어. 태미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요. 태민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무릎 꿇고 있던 그날, 고시원 방에서 수면제를 손에 쥐고 있던 그날,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민아, 응?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수진 씨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 아이들이 달려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예린이가 외쳤습니다. 5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행복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좋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갈까? 네. 5명은 돗자리를 개고 짐을 챙겼습니다.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가족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비 맞으며 걷던 그 거리. 지금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였어. 그 지옥에서 벗어난 거였어. 수지는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아, 하윤아, 예린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항상 말해줄 거야.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가장 밝은 아침을 만날 수 있다고.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행복한 일상으로.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우고 수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스스로 올라왔습니다. 태민이 뒤에서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나도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 사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수진과 태민, 그리고 새 아이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포기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옵니다. 수진처럼요.